오늘은 원래 그 기초 사례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걸 원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기초 사례인데, 원래는 사례를 풀려면 내용이 좀 돼 있어야 돼요. 내용이 돼 있고, 마지막에 푸는 게 사례거든요. 현재 우리 시험에서 사례 문제가 나오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한 16문제 정도 배정이 돼요. 16개 정도, 40문제 중에서. 근데 사례를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아직 덜 돼 있는데 사례를 하려고 하니까 좀 무리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특별법 사례를 내가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사례 한 15개 정도 하면 15개 정도 풀면은 오전 4시간 가겠다. 어차피. 예, 그래서 그러면 끝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다가 그러면 그냥 특별법 내용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 특별법 관련된 문제를 푸는 게 사례하고 관련돼서 푸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약간 선회를 좀 했습니다. 이게 제가 그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 특별법 네 파트가 있는데 민법 총칙은 항상 8문제를 확보하셔야 돼요. 8문제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실제는 기본 점수를 맞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은 한 8문제 정도. 그다음에 특별법을 반드시 6문제에서 4문제를 맞히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특별법 4문제가 맞히기가 쉽지 않아요.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왜 그러냐면 민총 물권 계약을 하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특별법이다 보니까 좀 집중도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선생님들 나름대로 가르치다 보면 약간 진도가 밀려서 늘어져 가지고 뒤에 특별법이 훅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오늘 날짜를 잡은 거고 4월 달에 무료로 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게 월간 특강으로 4월 달에. 그 4월 달에 특별법을 다시 해요. 근데 그 특별법은 4월 달 특별법은 지금 내가 이론하고 요걸 하지만 그때는 아마 4시간 동안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생각 중에 있어요. 특별법 전체만. 그러면 6문제 중에서 무조건 4문제를 확보하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1교시가 원래 80문제잖아요. 전체적으로 80문제인데 저는 1교시 딱 들어가면 특히 민법 같은 경우는 반드시 특별법을 먼저 풀어라 그래요. 특별을 먼저 풀고 그다음에 민총으로 가시라. 그러면 시간 확보가 상당히 충분하거든요, 이게. 근데 민총부터 풀면 시간이 부족해요. 특별법을 손을 못 대고 내려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특별을 먼저 풀고 그다음에 민총으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한번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내용을 좀 정리하려다 보니까 교과서를 가지고 정리하면 이게 남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다시 편집을 했어요. 전부 다 전체적으로 옳은 지문 형태로 해가지고 전체 요 편집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문제를 이렇게 따로 분리시켰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민법 총칙 우리가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먼저 나오거든요. 요걸 먼저 풀고 그다음에 내용을 설명하고 요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또 상가 건물 정리하고 풀고 이렇게 명의 신탁 정리하고 사례 문제 풀고 그런 형태로 할 거니까 정리하면 되고요. 특별법은 사례 문제가 전체적으로 한 3문제 생각하면 돼요. 6문제에서 3문제 정도 사례를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명의신탁은 무조건 사례형 문제입니다. 명의신탁은 형태를 오늘 좀 볼 거고 그다음에 사례 문제로 이제 담보가등기가 사례로 나올 때가 있고 그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사례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지금 제가 여기 띄우는 거 보면 이제 내용이 먼저 할게요. 내용을 먼저 할 거고 그다음에 문제를 할 건데 일부러 내용하고 문제를 분리시킨 게 있어요. 뒤로 넘기다 보면 힘들어가지고 일부러 갖다 놨는데요. 그러니까 요거부터 해보게요. 우리가 그 특별법 그러면 총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하나가 줄여볼게요. 그냥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해서 그냥 주임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상임법이라고 하는데 상가 임대차 건물 보호법이 아니고 상가 건물이라고 그래요. 상가 건물인데 그 상가 건물은 26회 때인가 한번 기출을 시켰어요. 어떤 거냐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상가 건물은 어떤 의미냐 요걸 낸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다른 회사에 있을 때인데 중개사법 선생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요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중개사법이나 우리 민법에서도. 그래서 상가 건물이라고 할 때 상가 건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나왔는데 그해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 올라가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상가 건물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 대상이 건물이어야 돼요.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업자 건물이라는 건 미등기나 무허가 건물은 상가 건물 임대차가 나오질 않아요. 사업자 등록이.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이걸 상인법 이렇게 하나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교과서 기본 교과서는 집합 건물이 들어와 있어요. 정확히는 집합 건물 소유 및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거는 집합 건물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집합 건물법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를 가장 어려워합니다. 이 특별법 중에서. 그래서 가담법 그러는데요. 요거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마지막으로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부동산 실명의자 등기에 관한 법률 이렇게 부실법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총 5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처음에 문제수가 어디가 많이 배정이 돼요. 그러면 기출문제 10년치 말고 5년치만 잡고 보면 요 근래 5년치만 잡고 보면 요게 2문제가 내요. 하나가 되죠. 그럼 총 6문제가 되죠. 15% 내니까. 근데 만약에 주임법이 한 문제가 배정이 되면 얘가 한 문제가 나와요. 또 여기 플러스해서 요게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얘가 내고 요 집합 건물을 냈었거든요. 2문제. 요거 하나, 요거 2문제. 이런 형태였는데 2문제가 나오고 111이고 만약에 거꾸로 주임법이 한 문제가 나오면 요 부실법이 한 문제 더 나옵니다. 이런 형태로. 그래서 79번이나 80번 문제가 요 부실법 명의신탁의 사례 문제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100% 사례 문제인데 자,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주임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걸 하나 먼저 볼게요. 이걸. 근데 이걸 보기 전에 요걸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하나가 뭐냐면 우리 민법에 가면 전세권이라는 물권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임대차라고 하는 물권이 있어요. 임대차 채권이죠.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요건 아마 알 거라고 생각해요. 합의 플러스 전세금이 들어가야 되고 플러스 등기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임대차 같은 경우는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돼요. 합의만 있으면 성립되는 게 임대차예요. 당연히 필수는 차임은 들어가야 되겠지만 여기는 등기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등기라는 게. 자, 그럼 전세권은 갑이 집이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 간에 전세권의 합의 전세금 등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전세권자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가 되겠죠. 설정자 그럽니다. 이 설정이라는 의미는 반드시 약속, 계약을 맺었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을 맺지 않으면 설정이란 말을 못 써요. 그래서 유치권 설정자 이런 말 없어요. 유치권 설정자는 없어요.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그냥 채무자, 유치권자만 있지 유치권 설정자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설정은 계약을 맺은 건데 자, 요게 지금 전세금 얼마에다가 2년간 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소유자가 바뀔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병으로 이제 이유는 뭐 매매가 될 수도 있고 뭐 증여가 될 수도 있고 뭐 상속인이 될 수 있죠. 그럼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소유자 아니면 양수인 그럽니다. 양수인. 그러면 요 을이라는 사람은 1년 있다가 주인이 바뀐 거죠. 그럼 요 전세권을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에게 대항력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2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냐. 이게 첫 번째. 전세금을 나중에 기간이 끝나면 반환 받을 수 있느냐. 요 양수인에게 요구하고 두 번째는 지금 2년 약속을 했는데 1년 있다가 바뀌었잖아요. 주인이요. 그럼 지금 1년 남았단 말이에요. 그 1년을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에게 더 살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봐요. 그 존속기간이죠. 존속기간 내에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존속기간에 살겠냐?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요걸 우리가 대항력이라 그래요. 그런데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세권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예, 남아있는 기간 살겠다. 전세금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요 갑의 전세권 설정의 지위를 요 새로운 양수인이 승계받는다, 승계받았어요.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자, 그런데 임대차는 채권이에요. 계약이라는 거지. 이건 물권이기 때문에 누구나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차는 채권이기 때문에 둘이 약속을 한 사람에게만 주장을 해요. 약속을 한 사람에게만. 내가 만약에 이 말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약의 유인이죠. 그럼 버스 기사가 나를 보고 차를 댈 거예요. 그 정류장에다가. 이게 청약이에요. 문을 열어주는 거. 그럼 내가 탈 건가 말 건가 고민하다가 탔어요. 이렇게. 그럼 둘 간의 계약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운송 계약이. 그러면 버스 기사는 나한테 요금을 달라고 할 거고 나는 그 목적지까지 태워다 달라고 요구할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버스를 타면서 운전사 뒤에 앉아 계시는 뭡니까? 승객에게 나를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말이 안 맞죠. 계약을 맺은 건 운전자하고 나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러면 임대차 계약은 계약입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집주인, 임대인, 을이 임차인이라고 합시다. 자, 이 둘이 계약을 맺을 거예요. 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에 2년간 우리 계약을 합시다 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갑이란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 2년 동안 살 수 있도록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이 사람은 그에 따른 월세, 차임이란 걸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둘 간의 계약이니까. 계약이에요. 임대차는 계약입니다. 근데 중간에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죠. 병으로 똑같은 사례입니다. 매매로.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양수인이 된 거죠. 새로운 소유자. 그럼 요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 기간 남아 있으니까 1년간 요 존속 기간하고 그다음에 보증금 줬단 말이죠. 보증금이라고 하는 거 기간이 끝나면 요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에게 대항력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그랬더니 임대차는 요 둘 간의 계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둘 간의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그 계약은 누구로 맺은 거예요? 네, 갑하고 을 간의 계약을 맺었단 말이죠. 이렇게 계약을 맺은 거지 얘하고 계약을 맺은 게 아니란 말이죠. 얘는 절대권이에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근데 얘는 계약을 맺은 사람만 주장하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이 없다라고 해요. 대항력이 없다. 그럼 1년 살다가 얘가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나가야 되는 거야, 위치가. 그럼 얘는 억울하잖아요. 왜 이 사람 주장 못하니까. 그럼 이에 갑은 원래 계약을 맺을 때에 2년간 살기로 약속을 했는데 1년 있다가 주인이 바뀌면서 대항력이 없으니까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요 갑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책임은 이렇게 물겠죠. 채무불이행.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으니까.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받고 나가면 돼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또 나가서 집을 구해야 되고 또 그런 어떻게 불편함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 민법상의 임대차를 대기하기 위해서 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이 주택 임대차 보호 주임법이라고 하는데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진 게 1980년이에요. 그 당시에 주택 보급률은 60%밖에 되질 않습니다. 67% 정도 나오더라고요. 지금이야 뭐 120%니까 보증금 받고 손해배상 받고 나가서 이사비까지 받고 새로 집을 구하면 되지만 그 당시엔 집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임차인, 이 소액의 임차인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게 돼요. 이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첫 번째가 대항력이었어요. 요거 하나였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었다고. 요 두 개를 가지고 출발하다가 1984년도입니다. 이제 시행착오를 걸쳐서 임차인 중에서도 좀 돈이 많은 부르주아 임차인이 있지만 프롤레타리아 임차인도 있지 않냐? 소액. 그럼 소액 임차인과 돈 많은 임차인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때 최우선이라는 걸 하나, 최우선이라는 우선 요 변제권을 4년 뒤에 만들어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은 완성체가 된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분명히 특별법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주택임대 상가금을 특별법은 누구에게나 주장되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게 이 주택임대 상가예요.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거, 상가 적용되는 거, 담보가등기 적용되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명의신탁 같은 거 있죠? 이게 무효라고 하지만 명의신탁이 유효인 경우도 있습니다. 상호 명의신탁, 신탁법에 의한 신탁, 특례로 종중간 명의신탁,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은 또 이 주임법이 적용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죠. 명의신탁이. 그럼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 적용 여부를 물어보는 게 첫 번째더라고요. 보통 이 특별법에서. 그래서 그거부터 나누기 시작할 건데요. 요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다시 와가지고. 그럼 우리가 주임법에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대항력이에요. 첫 번째는 대항력.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선 변제권이에요. 우선 변제권하고 나오고 세 번째는 최우선 변제권 그럽니다. 그러면 우선 이 대항력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주택을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 해볼게요. 인도가 있고 플러스 뭐냐?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거 있죠. 주민등록을 갖춰야 돼요. 이걸 우리가 저는 이걸 인주라 그래요. 그냥 인주 이렇게 인주가 되면 다음 날부터 0시부터 대항력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갑이란 사람의 집에 의뢰한 사람의 임차인인데 임차권도 등기할 수는 있어요. 이게 등기가 되거든요. 얘가 주인이 바뀌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려면 대항력이 가질 수 있느냐 그랬더니 민법상은 621조가 있어요. 621조에다가 당사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차권도 등기할 수가 있고 등기가 되면 즉시 대항력이 생겨요. 등기는 즉시. 여기는. 그럼 등기를 하면 즉시 대항력이 생기는데 과연 얘가 등기를 해줄 거냐가 문제죠. 안 해준다는 거지. 이게 안 해줘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친구가 원래는 2년 살기로 했는데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1년 만에. 그럼 이 친구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대항력을 만들어낸 건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주택을 인도받아요. 인도받고 뭘 갖추면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갖춘다면 다음날 0시부터 누구에게 병이란 사람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근데 얘 이걸 들어가기 전에 이걸 꺼내냐면 가닥을 좀 쳐놓고 가야 돼요. 자, 이걸 지워볼게요. 대항력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이제 이해가 됐을 거예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한다. 근데 대항력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갑이 집이 있는데 을이 아까 여기가 임차인이란 말이죠. 자, 이게 넘어갔어요. 병이라는 사람에게. 근데 이 소유권이 대항할 수 있느냐? 요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얘가 소유권이 넘어가는 원인, 요 넘어가는 원인, 요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매매. 가장 흔한 거 매매증여. 매매증여. 증여. 계약이죠, 결국은요. 계약으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고. 상속은 당연히 승계가 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경매. 경매가 있어요. 대항력이. 그러면 이 매매는 자, 여기가 집이 있어요. 여기가 임차인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여기가 만약에 저당권자가 있다고 합시다. 저당권자가 있어요. 그럼 요 임차인이 주인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매매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을 때 요 임차인이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느냐고 물어봐요. 대항할 수 있느냐 이렇게. 그럼 이 친구가 인주를 갖추면 돼요. 주택의 인도와 여기 대항요건 요걸 갖추면 당연히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야. 이건요. 당연히 있어요. 저당권 뒤에 있어도 얘는 대항력이 있어요. 인주만 갖추면. 이게 근데 이 경매는 달라요. 경매는 여기가 저당권이 있고 여기 뒤에가 임차인이 있을 때 요 임차인이 인주를 갖췄어요. 인주를. 근데 얘 집이 경매로 넘어가죠. 경매로 넘어가서 새로운 소유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저당권이 뭐냐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당권에서는 낙찰을 받을 때 민사집행법에 말소 기준 권리가 있다. 그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있냐 뒤에 있냐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전체가 다 죽어요. 이건 약속을 한 거야.
그럼 주인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경매로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요 임차인 얘한테 대항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요건 또 대항력이 없어요. 인주가 있을 때. 그러면 지금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건 대항력은 인주만 갖춰도 대항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등기가 없더라도. 근데 매매 일대와 경매 일대는 달리 봐야 돼.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에 대해서 요게 경매로 넘어갔냐 매매로 넘어갔냐. 매매 일대는 인주만 갖추면 무조건 대항력이 있지만 경매 일대는 이게 인주를 갖췄다고 해서 대항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있어야 돼요.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임차인이 있고 인주를 갖추면 대항력이 있지만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있는 요 임차인 인주를 갖춰도 대항력이 없어요. 결국 말소 기준 권리는 중개사법에 가면 이걸 배울 거예요. 근데 우리 민법에서 가장 기본으로 배우는 것은 누구만 생각해라? 요거 저당권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돼요. 이걸요. 자, 그래서 요거 하나 나중에 정리할 거고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경매예요. 경매가 아니면 우선이나 최우선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뭐가 있어야 되냐 그랬더니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플러스 계약서에 확정일자라는 게 있어요. 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어떤 거보다 요 보증금이죠. 요거 보증금. 보증금 전액입니다. 전액을 누구보다 후순위보다 우선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이 집이 요거 잘 들어놔야 돼요. 경매가 넘어가요. 경매가 안 되면 우선 최우선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이건 고정어입니다. 경매가 있다는 전제에서만 우선하고 최우선을 쓰는 거지 다른 건 못 써요. 그럼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여기도 저당권이 있고 여기도 임차인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 주인공. 여기도 저당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임차인이 뭐가 갖췄냐? 인주 플러스 확정일자를 갖춘 거야 지금. 근데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경락대금이 나올 거고 그 경락대금을 저당권자가 우선 먼저 받아가요. 그럼 여기 임차인은 채권이고 이 뒤에 있는 저당권은 물권이거든요. 우열 순서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같은 파이에서 얘가 받아가면 이 뒤에 사람들은 조금씩 줄거든요. 받아가는 게.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의 파이니까. 근데 이 친구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갖추면 자기의 보증금 전액이에요. 요 돈이 보증금의 전액을 요 후순위 선순위보다는 우선 못하지만 후순위보다는 우선 받아가겠습니다라는 게 요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럼 우선 변제권을 갖추려면 요 세 가지를 반드시 갖춰야 돼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걸 갖춰야 후순위보다 우선 받아가는 것. 이걸 우선 변제권이라 그래요. 단 전제 조건은 경매가 있어야 돼. 대항력은 경매나 매매나 둘 다 나올 수 있지만 요 두 가지는 경매를 전제로 합니다. 세 번째, 자, 최우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거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돼요. 근데 여기에 반드시 소액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고요. 여기는 확정일자가 있지만 여기는 확정일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는 확정일자가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남아있다면 최소한 두 문제는 맞춰요. 이게. 어떤 게 나오냐면 요것도 나와요. 어떨 때는 가끔 최우선은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이 문제도 상당히 잘 나옵니다. 이게. 자, 요건 어떤 거냐면 요 집이 있어요. 여기에 저당권이 있고 여기가 임차인인데 이 사람 임차인이 소액입니다. 임차보증금이. 그럼 이 친구가 뭘 갖춘다면 인주를 갖춘다면 그리고 액수가 소액이죠. 그럼 이 친구는 요 앞에 저당권이 있잖아요. 얘보다 먼저 빨대를 꽂아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다 요 우선은 후순위보다 보증금 전액을 받아가지만 요게 소액, 요 소액 최우선은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 그래요. 일정액. 요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보증금 중 일정액. 보증금 중 일정액을 누구보다요? 선순위보다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최우선이에요.
다르죠. 지금 우선하고 최우선이요. 우선과 최우선의 전제는 경매고 우선은 확정 일자가 있어야 되고 보증금 전액을 후순위보다 우선 받아가요. 근데 최우선은 보증금 중 일정액이에요. 보증금 중 일정액에 인도와 주민등록 갖추면 되고 확정 일자는 필요 없습니다. 누구보다요? 선순위보다 우선 받아요. 근데 머릿속에 요게 안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90%를 모르는 거야. 이게 머리에 안 들어가 있는데 맨날 판례 외워봐야 의미가 없다고.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 그래서 대항력 그러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다음날 0시. 우선 변제는 주택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 최우선은 인주가 있으면 되고 액수는 소액이 하던데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한번 봐보세요. 이제 여기 프린트 가지고 있죠. 예, 프린트를 보시면 요것만 하세요. 알겠죠? 한 달간 4월까지 우리가 또 이걸 제가 할 건데 그때까지 요것만 하세요. 요 프린트만 보고 이 문제만 보세요. 다른 건 보지 않아도 돼요. 교과서. 이것만 보고 4월 달에 와서 다시 문제를 다시 점검할 테니까. 그럼 2번 정도 특별법을 다지면 아마 6문제에서 3, 4문제는 맞춥니다. 어떻게든 맞춥니다. 이건요. 자, 첫 번째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인데요. 임대차 보호법하고 들어오는데 여기 보면 여기 주택임대차 보호법 누구나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줄여가지고 지금 주임법 그러는데 이렇게 요 프린트만 10번 보고 오세요. 4월까지. 그건 특별법 무조건 뭐 4문제는 맞힐 수 있으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생활이에요. 국민의 주거생활입니다. 혹시 전세권에 가면 채권 확보를 위해서 전세권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전을 보장할 목적으로 하는 민법의 특례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편면적 강행 규정 그래요. 편면적 강행 규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다. 이게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무효가 된다. 자, 무효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주거용 반드시 주거용 주택의 전부나 일부 동그라미죠. 일부 임차인에 적용되며 임차주택의 미등기라고 되어 있어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적용이 되는데 나중에 가면 우리가 상임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 상임법은 여긴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상임법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미등기 무허가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 구별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 이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 이 기준점은 공부상 표시만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요 실제 용도로 정합니다. 실제 용도, 쓰임새, 사용 용도로 정하는 거지 공부상 용도로 주거용 건물을 정한다. X가 되고 우리 문제는 2번 나왔어요. 기출문제로. 자,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주택의 일부다 그랬어요. 일부가 주거 유예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했었죠. 요게 나중에 가면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인쇄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거용 건물이요. 원래가 주거용 건물인데 한쪽을 인쇄소로 바꿔가지고 뒷방에선 생활하고 앞에서는 여기에 장사를 한 거. 또는 슈퍼 있죠. 뒤쪽에서는 의식주 생활하면서 앞에서는 그 슈퍼를 하는 거, 담배 가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적용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비주거용의 원래 사무실이었는데요. 장사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그걸 개조해가지고 냉장고 갖다 놓고 판넬 깔아가지고 주거용으로 살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니까 대항력 우선, 최우선을 적용해가지고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야. 왜요? 주거용, 비주거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주거용이었던 건데 요게 일부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비주거용이다라고 하죠. 그러면 요것은 적용이 돼요. 근데 거꾸로 비주거용인데 요걸 주거용으로 바꿔서 사용했다 그러면 요건 X가 돼요. 이거는요. 그래서 요 앞에 출발점이 어떻게 되는지 요 앞에 출발점을 잘 보시라는 거 요걸 가지고 찾으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미등기 전세라고 하는 거 있죠. 미등기 전세도 적용이 돼요. 우리가 전세권 계약을 맺었지만 등기가 안 된 것을 미등기 전세라 그래요. 미등기 전세도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6번에 저소득 무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권 임대 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LH공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LH공사라고 하는 거 있죠. 이 LH공사는 적용이 돼요. 원래 법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LH공사나 요 중소기업이요. 중소기업은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영리법인 영리법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리법인은 일단은 주임법은 적용이 안 돼요. 영리법인은. 근데 거꾸로 상임법은 적용돼요. 상임법은 적용됩니다. 주임법은 안 되지만 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적용이 돼요. 그건 두 개 구별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LH공사나 여기 중소기업 같은 거 적용이 되고요. 여기 일시사용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일시사용은 호텔 같은 거나 모텔 같은 거, 가끔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은 호텔을 뭐 임대차 해가지고 살잖아요. 보증금 몇 억에 연예인들 보면. 근데 그 호텔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고 호텔이 주인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때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주임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영리법인 이건 적용이 안 되고 영리법인은 상임법은 적용됩니다. 예, 상임법은 적용된다. 차이점이죠. 자, 그다음에 요거 8번 별표시 주택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라고 돼 있어요. 아니고 선순위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이 채권 해수가 들어가요. 요 단어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채권 해수를 목적으로 해서 이 소액 임차로 보호를 받을 수 있냐? 소액이 최우선이에요. 최우선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생활 안정이 목적이지 돈 빌려준 거 채권 해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채권 해수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요. 요게 전세권하고 좀 다르긴 해요. 전세권은 채권 해수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전세권에서는. 근데 주임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요걸 하나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우선 변제권 나오잖아요. 요거 우선 변제권. 요것도 시험에 우리 한 3번 나온 것 같아. 내 기억 속에. 근데 못 맞춰요. 자,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이라는 거 보이죠?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수한 여기가 들어갑니다. 채권 양수인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여러분들 전세보증 우리가 미등기 전세라는 거 있잖아요. 한 4, 5억 가죠. 서울에 아마 미등기 전세금이 한 5억 정도 가는 것 같은데 평균 전세금이. 근데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임차보증금 대출이야. 전세금 대출처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금융기관은 대출을 해줬잖아요. 보증금을. 그러면 그 집이 경매가 넘어가요. 여기에 을이 임차인인데 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경매로 넘어가면 이 친구가 원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걸 은행에서 A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단 말이야.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준 거 그 보증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니야. 경매가 넘어가니까요. 그때 누가요? 그때 요걸 조심하라는 게 뭐냐면 요 임차보증금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 양수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가 혹시 금융기관이 들어가거나 은행이 들어간다면 여기 끝처리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예요. 요거 맞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근데 만약에 지금 채권 양수인만 돼 있죠. 채권 양수인, 은행이 아니라 채권 양수인이 할 수 있다. 그럼 이건 맞는 질문이에요. 없다가 맞다고요. 두 개 지문이 어떤 글자에 따라서 답이 맞고 틀렸고 가버려요. 근데 이걸 정확히 구별하지 않으면 나중에 헷갈려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혹시 임차보증금을 양수받았다, 양수한 사람이 금융기관이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그냥 일반 채권 양수인 그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워요. 이것들이. 여기다가 하나 좀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자, 10번 주택 임차인이 민법상입니다. 아까 임차권 등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즉시 대항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대항력 우선 면제권이 생기는데 이 민법상의 임대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 등기를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민법 조문상 621조에다 뭐라고 했냐면 반대 약정이 없어야 돼요. 반대 약정. 반대 약정이 없어야 등기를 해준다고. 근데 임대인이 반대를 해버린다고? 그럼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대항력이 없게 되고 우선 면제가 없습니다. 이건 등기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안 된다고 실제. 자, 11번. 주택의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 주택에 뭐라고 했어요? 인도와 주민등록이죠. 이 주민등록을 전입신고라 그래요. 전입신고. 밑에 나왔네요. 전입신고. 그럼 이걸 인주 그러세요. 인주. 우리 도장 찍을 때 인주 있잖아요. 인주. 인주가 있다면 다음 날입니다. 이게 다음 날부터 뭐예요? 제3자에게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11번은 대항력이네요. 지금 이게 대항력에 문제가 되고 여기에 확정일자는 대항요건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럼 확정일자는 언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우선 변제권이에요. 경매가 넘어갔을 때 후순위보다 보증금 전액을 받기 위한 하나의 우선 변제권의 요건이지 대항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자, 그러면 하나 더 넘겨서 12번 대항요건은 대항력 취득시는 물론이고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존속해야 된다란 말 나오거든요. 이게 여기다 써보면 이걸 써놔 볼게요. 계속 존속이 되는데 나중에 경매가 넘어가면 조건이 들어와요. 민사집행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집이 경매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경매가 들어갔어요 라는 게 있어요. 그게 경매에 요걸 개시등기라고 할게요. 그냥 경매가 개시됐어요 이런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채권자들은 이 사람한테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배당 요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배당 요구 종기일이 배당 요구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인데 여기까지는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인주가 있어야 되고 요 인주가 있는 상태에서 어디까지요? 쭉 여기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다 써놔 볼까요? 앞으로 이게 공통점인데요. 어디하고 공통점이냐면 주임 상임이 같아요. 자, 이 집이 있어요. 여기 임차인입니다. 근데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 개시 등기라는 게 돼요. 경매 개시 등기 전에 인주를 갖춰야 돼요. 갖춰야 되고 요 인주가 어디까지 계속돼야 되냐면 배당 요구가 있어요. 배당 요구. 종기 1까지는 계속돼야 돼요. 중간에 경매가 들어가고 중간에 인주를 빼버리면 대항력이 날아가 버립니다. 대항력이. 그래서 반드시 이 인주는 경매 개시 등기 전에 갖춰야 되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계속돼야 돼요. 근데 이게 상인법, 주임법이 같다는 거죠.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계속돼야 된다란 말은 언제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계속돼야 돼요. 중간에 주소를 빼면 안 됩니다. 자, 13번에 주민등록은 대항 요건의 한 원인이죠. 그럼 본인뿐만 아니라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생활이에요.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임차인이 빠져나가고 거기에 가족만 남아 있어도 대항력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근데 또 하나 요거 14번 울고 먹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점유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전대를 하는 경우가 있죠. 전대. 그럼 전차인을 뭐라고 하냐면 간접점유자 그래요. 요거 빨간색입니다. 간접점유자가 점유를 하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차인이 누구죠? 임차인이 직접 점유자도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요런 의미죠.
갑이라는 사람이 아까 집주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죠. 임차인이면 이 사람은 원래 직접 점유자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병이라는 사람에게 전차를 했어요. 예, 전차인이죠. 그럼 이 사람은 얘가 뭐예요? 얘가 직접 점유자죠, 이제. 그럼 얘는 뭐가 되죠? 간접 점유자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이 집주인도 간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1, 간접 점유자 2, 얘는 직접 점유자. 이런 형태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이 사람이냐 이 사람이냐 지금 주인이 바뀔 수 있죠. 그럼 대항력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대항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항력은 인주가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인주를 요 간접 점유자 앞으로 인주가 돼야 되느냐, 직접 점유자 앞으로 인주가 돼야 되느냐, 요게 궁금해진 거야. 그랬더니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직접 점유자 앞으로 인주가 되면 얘도 대항력이 생기고 얘도 더불어서 같이 대항력이 생겨요. 지금 그런 의미인데 시험장에 가면 직접 점유자가 아니라 간접 점유자 앞으로 인주를 갖춰야 대항력이 생긴다. 그럼 틀려요. 앞뒤가 바뀌면 누구 앞으로 들어가야 돼요? 전차인. 보여요? 여기 전차인? 예, 전차인 앞으로 뭡니까? 전차인 앞으로 점유가 되면 그 주민으로 대항력을 갖는다. 요 간접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이건 직접이에요, 이거요. 예, 직접 점유자를 점유를 합니다. 간접이 아니고 직접이요. 고쳐놓으세요, 이게. 예,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누가 들어가야 돼요? 직접 점유자 누구예요? 전차인. 예, 전차인 앞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인주가 되면 누구도요? 임차인이죠? 예, 임차인도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예, 있다. 그래서 여기 요 직접 점유자인 전차인 앞으로 인주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요거 하나 체크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요 15번이나 16번도 좀 잘 나오는 편이었는데요. 공동주택이 뭔지는 아시죠? 이제 아파트라든지 연립 다세대인데 얘는 지번만 정확히 기재하면 안 돼요. 지번에다가 뭐까지요? 예, 동호수까지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만 되고요. 그와 반대로 다가구용이 있죠. 다가구용. 요 다가구용 이건 단독주택이죠. 그는 뭔만요? 예, 지번만 정확히 기재하면 돼요. 원룸 같은 거. 원룸은 다가구이기 때문에 지번만 정확히 기재하고 주인이 임으로 붙여놓은 동호수 같은 거 있죠. 호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거기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요거요. 원래 다가구였어. 단독이었죠. 단독은 지번만 정확하게 기재했겠죠. 그러다가 다세대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리모델링이 한 거죠. 그러면 단독주택인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됐다 하더라도 대항력은 상실된다 안 된다? 상실되지 않아요. 그래서 호실이 기재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6번에 주택이 이제 매매가 됐다. 여기 요렇게 나눠서요. 요렇게 두 개를 나눠 보는 겁니다. 묶어놔야 돼, 두 개를.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매매가 된 경우고요. 계약. 하나는 뭐가 된 거예요? 경매가 된 거예요. 그럼 매매가 됐을 때 대항력하고 경매가 됐을 때 대항력은 다르다 그랬죠. 제가. 자, 여기를 한번 봐보면, 지금 웬만한 군더더기 빼고요. 진짜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걸. 어차피 동영상 또 볼 거니까. 자, 어떤 거냐면 아까 매매가 됐어요. 갑의 집이 있는데 여기에 임차인이 있어요. 자, 을이 있고 얘가 인주를 갖췄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얘가 저당권이 있고요. 자, 요렇게 누군가가 매매가 됐어요. 매매입니다. 그럼 신소유자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요 임차인은 지금 저당권보다 뒤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인주를 갖췄으니까. 인주를 갖췄으니까 대항력이 있다. 요건 매매입니다. 원인이. 근데 거꾸로 만약에 이 집이 이렇게 저당권이 되어 있고 여기가 저당권이 되어 있고 여가 임차인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인주를 갖춘 거예요. 그럼 병으로 요건 경매예요. 경매.
그러면 여기 임차인, 뒤에 있는 요 임차인은 인주를 갖췄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있냐? 이건 없어요. 이건요. 왜 그러냐면 얘는 민사집행법이 하나 더 적용돼요. 여기는 민법만 적용되고 주임법만, 인주만 있으면 된다. 이것만 적용되는 거고 여기는 민사집행법이 하나 더 적용됩니다. 그럼 민사집행법이 뭐라고 돼 있냐면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죠. 저당권보다 앞에 있어야 돼요. 선순위 임차인이 인주를 갖추면 대항력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있는 임차인은 인주를 갖췄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없습니다. 모두 죽어요. 그런 차이점이 지금.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자 매매가 됐다라고 돼 있잖아요. 매매가. 그럼 대항력 발생 시기는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일자보다 몰라요? 빨라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신소유보다 빠르기만 하면 돼요. 저당권 앞에 있냐 뒤에 있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건요. 그럼 대항력이 생길 수 있다. 근데 경매 경우는 요 최선순위라고 돼 있죠. 최선순위 뭐보다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빨라야 돼요. 빨라야 대항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는 결국은 여기 저당권이 있고 여기 임차인이 있어도 인주만 갖춘다면 누구한테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낙찰자에게 요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는 거죠. 아이고 이거 매매예요. 매수인에게. 근데 경매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가 저당권 있고 뒤에가 임차인이다. 그럼 여기가 낙찰을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없단 말이죠. 이건요. 그래서 경매하고 매매를 두 개를 나눠서 좀 봐야 된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18번 봐봐요. 자, 공무원의 실수로 잘못 기재됐다라고 돼 있어요. 공무원의 실수로 잘못 기재됐다. 이게 뭐냐면 전입신고. 이게 전입신고가 공무원의 실수로 잘못 기재가 됐어요. 그러면 요건 대항력이 있냐 그랬더니 그래도 대항력이 있다 없다? 네, 그래도 대항력이 있어요. 이건요. 대항력이 있다. 혹시 18번하고 31번을 잠깐 넘어가 볼래요? 31번만요. 그 번호 우리 한 장 넘겨볼래요? 31번. 31번에 오면 아마 31번 넘어오면 비교가 될 거예요. 요게.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주민등록 신고를 했어요. 그렇죠? 그럼 행정청에 도달이 될 때가 아니라 수리할 때 빨간색. 수리할 때. 수리할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정확한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작성 제출하였는데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했어요. 수정을 요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잘못된 지번으로 자기 임차인이 수정을 한 겁니다. 요건 임차인이 수정한 거예요. 임차인 수정을 했다. 그럼 전입신고를 다시 작성 제출했다면 이건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어요. 그러면 여기도 담당 공무원의 잘못, 착오가 들어와요. 여기도. 근데 아까 18번은 뭐라고 했냐면 18번은 자기 스스로 공무원이 이걸 고쳐요. 여기 보면 잘못, 공무원의 실수로 잘못 기재했다라고 돼 있지 여기에 수정을 요구한 건 아니죠. 이건 수정 요구한 게 아니라 공무원이 직접 수정을 한 거야. 공무원이. 그럼 공무원이 직접 수정했다면 당연히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있어요. 그래서 요걸 찾는 방법은 판례입니다. 공무원이 수정을 요구해서 고쳤느냐 공무원이 고쳤느냐 요 차이점이라고요. 요걸 하나 비교 좀 해주시라고. 그 다음에 19번에 경매 절차에서 임차주택의 대지만 자 동그라미 대지만 매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될 수는 없어요. 토지만 승계한 사람. 단 대지만 매수가 됐다 하더라도 이 대지에 경락대금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겠죠. 이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우선 변제나 아니면 최우선을 받을 수 있느냐 경락대금에서 이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대지만 매수한 사람, 낙찰받은 사람에게는 자기의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거나 또는 임차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지만 양수받은 사람은. 근데 경락대금이 나오겠죠. 경락대금으로부터는 우선 변제나 최우선을 받을 수는 있어요. 대지
이 부분의 경락대금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20번에 보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입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돼 있죠. 대항력 있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누구냐면 매수인 생각하면 돼요. 매수인은 기존에 있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본다. 그래서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나중에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자, 집주인이 새로 바뀌었잖아요. 여기서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고 을이 임차인입니다. 그러면 얘가 주인이 바뀌었죠. 병으로. 그럼 이거 신소유자잖아요. 신소유자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대항력이 있다 그랬죠. 인주를 갖추면 대항력이 있으니까 이 친구는 보증금을 달라고 할 거야. 얘한테 보증금 주세요. 기간 끝나면. 그럼 보증금을 이 친구가 이렇게 줬겠죠. 그럼 얘는 나갈 거고요. 그러면 요 양수인, 새로운 승계인이 얘한테 네가 받은 보증금 있지? 내가 이거 물어줬어. 너 내놔. 하고 이걸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계약할 때 이미 그 내용을 합의했을 거라는 거지. 계약할 때에. 그래서 여기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를 한 거 봐요. 그럼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겠죠. 임차인 나갈 때. 그러면 그 양수인은 양도인, 기존의 임대인에게, 구임대인에게 그 부당이득으로 그걸 청구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가 되면 그냥 외울 게 없이 그냥 알아요. 이게. 안 되면 외워야 되는 거지만. 자, 그러면 요걸 두 개를 묶어놔 볼게요. 요렇게. 요 21번. 임차인 임대인의 지위를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 누가요? 임차인이. 이게 뭐냐면 주인이 바뀐 거지. 그죠? 집주인이. 그럼 임차인 가서 봤더니 임대인, 새로 온 소유자의 꼬락서니가 말이 아니에요. 그럼 임대차가 기간이 끝나가지고 보증금 달라고 하면 새로운 소유자가 보증금을 못 줄 것 같아. 좀 약간 빈곤하게 보인다고. 그럼 임차인 임대인한테, 기존 임대인한테 이의를 제기해요. 야, 네가 줘. 네가 주면 나 받고 그냥 나갈란다. 기간 남아있어도 나갈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 임차주택 양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 요걸 포인트 잡으세요. 이의를 제기했어요. 이의 제기.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양도인 동그라미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되지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임차 주택이 승계가 되면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반드시 소멸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틀려요. 이건 어디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멸돼 안 돼요.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면 20번이 원칙이죠. 원칙은 승계가 되는 거잖아요. 신소유자에게. 근데 이의를 제기하면 승계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그 이의 제기를 가지고 찾아야 돼요. 다 판례들입니다. 전체가. 자, 그 다음에 22번. 자, 임대차 존속 중이라고 돼 있어요. 존속 중 임대차 주체가 경매가 됐어요. 그럼 기간이 남았는데 경매가 돼버렸네요. 그렇죠. 기간이 남았는데 경매가 된 거야. 그런 경우 있죠. 한 2년 계약을 했는데 1년 살다가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럼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대항력이나 우선 면제권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요렇게 좀 내려볼까요? 요렇게 지금 여기가 집이에요. 여기가 집인데 지금 경매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가 저당권 여가 있는 거야. 말소기준 권리가.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는 거야? 여기에 임차인이 있어. 여기에 인주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다 확정까지. 대항력 인주, 그다음에 우선면제권, 확정일자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경매가 되더라도 말소기준 권리가 요거니까 요건 낙찰자에게 원래 대항할 수 있잖아요. 인주학이 있으니까. 근데 얘가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있는 이 경우에도 임대차가 종료되지 이전에 그냥 보증금의 우선 변제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원래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있으니까 얘가 배당 요구하지 않더라도 얘가 낙찰을 받으면 얘가 그 기간 동안 살 수 있고 보증금도 얘한테 달라고 할 수 있죠. 대항력 있으니까. 근데 얘가 애놈의 꼬락선이 집 망한 집이니까 나 나갈란다 하고 배당 요구 신청해서 배당을 받고 나가버릴 수도 있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있는 임차인은 우선 변제나 대항력이 있어. 그러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죠. 근데 대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배당 요구 받고 경락대금에서 배당 요구 받고 그냥 나가겠다라고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때는 얘가 배당 요구하면 얘는 소멸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 낙찰 받는 사람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그걸 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요게. 그래서 요 지문도 좀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장종 나옵니다. 처음에. 자, 한 두 개만 더 보고 시게요. 자, 23번에 저당권 설정, 잘 봐봐요. 저당권 설정 일자보다 늦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그럼 저당권보다 늦게 있는 거잖아요. 보인가요? 그럼 먼저 저당권이 먼저 있죠. 그리고 뒤에 임차권이 들어온 거잖아. 매매였다면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매매면. 경매였다면 대항력 없죠.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있는 애니까. 그걸 가려볼 줄 알아야 된다고. 저당권보다 뒤에 갖췄으니까 대항력을. 그러면 경매가 됐네? 그렇죠. 그럼 대항력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경매가 아니라 여기다 뭘 넣으면 매매가 돼. 매매가 들어가 버리면 이건 틀린 지문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매매냐 경매냐에 따라 완전히 답이 바뀌어지는 거야. 기둥을 안 세우면, 기준점을 안 세우면 계속 헷갈립니다. 두 개를 이게 지금 경매가 포인트죠. 그러니까 여기는. 경매가 되면 이건 대항하지 못해요. 나가야 됩니다. 배당을 받고. 자, 24번 봐봐요. 가등기 후에 대항력을 갖췄어요. 그럼 먼저 여기가 가등기가 먼저 있었네. 여기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거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얘 가등기가 나중에 본등기를 여기서 해요. 본등기를 여기 해버리면 이 가등기 본등기는 어떻게 해요? 소급하죠. 앞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얘가 먼저 받는 거야. 얘보다. 그럼 대항력이 없어져 버려요. 자, 가등기에 한 다음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다면 그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격려한 자에 대하여 왜? 가등기가 순위가 먼저 빠르니까 그땐 대항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대항력이 없어요. 누구한텐 그 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얘들은 두 개 묶어놓고 보면 아마 눈에 탁 띌 거예요. 두 개를 묶어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5번에 임차권 대항력을 갖춘 후 그랬어요. 대항력을 갖춘 후에 그 임차물에 저당권 등기가 격려됐다. 바뀌었네 이제. 그렇죠? 먼저 임차권이 들어왔죠. 그리고 뭐가 들어왔어요? 저당권이 들어왔던 거죠? 그럼 이건 대항력 있는 거네. 그렇죠? 근데 이 대항력일 때 얘가 얼마였냐면 보증금이 5천이었다고. 5천. 근데 얘가 나중에 기간이 끝나니까 여기서 증액을 했나 봐. 증액을 7천으로. 자,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 뒤에서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럼 낙찰자에게 요 5천을 주장하냐, 요 7천을 주장하냐고 문제가 된 거야, 지금. 이게 그랬더니 대항력 갖춘 후에 저당권 등기가 종료되고 그 후에 뭐가 된 거야? 보증금이 증액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대항력 있다 없다? 요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 5천에 대해서만 대상이 되는 거지. 2천 증액된 거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26번에 기존 채권 동그라미요. 기존 채권으로 임차 보증금을 전환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넣는데 그 보증금이 빌려준 돈, 기존에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가름하고 들어가서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3자에 의해서 자, 주소가 임으로 이전이 돼 버려서 3자에 의해서 임으로 이전이 됐다면 임차인이 이전시킨 게 아니죠. 임차인이.
그럼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에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그대로 유지합니다. 포인트가 3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은 28번하고 29번을 문구세요. 자, 28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권말소라고 되어 있죠. 직권말소된 경우 동그라미. 직권말소된 경우 대항력을 상실함이 원칙입니다. 이게 원래 여기가 임차인이 있었는데요. 인주가 있었고요. 주민등록 일제 정리 기간 중에 요 임차인이 여기서 직권말소가 됐어요. 요게. 그럼 직권말소돼 버리면 대항력은 상실해 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직권말소 이후에 이의 절차를 걸쳤어요. 여기서 이의를 제기했어. 나 거기 살고 있는데 왜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했냐? 이의를 제기하면 이게 소급해요. 요렇게 직권말소로 소급해가지고 살아있는 걸로 회복시켜줍니다. 회복시켜준다고. 그럼 중간에 누가 들어왔어? 제3자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얘 임차인이 더 빠른 거죠. 3자보다. 그럼 얘한테도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직권말소된 경우 원칙은 당연히 상실되는 게 원칙이지만 직권말소 이후에 주민등록 소정의 이의 절차에 의해서 재등록이 이루어졌다면 자,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누구에게 제3자, 선의 3자가 있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해서 얘한테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28번하고 29번을 물어보는데요. 물어볼 때 요건 둘 다 물었어요. 요것도 중요해요. 원칙, 소멸된다. 그 다음에 29번 제3자, 선의 3자에게도 대항력이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마지막 하나만 더. 자기 소유 주택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그 주택을 임차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여기에 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로 인주가 됐어요. 소유자로 인주가 됐는데 나중에 이걸 팔았어요. 을에게 매매로. 매매가 되면서 소유자가 바뀌죠. 바뀌는데 이 친구가 요 갑이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임대차로 살고 싶은 거야. 원래 기존 소유자, 자기 주택에 매도하면서 임차인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인주가 되어 있으니까 주소를 뺐다가 다시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인주를 갖춰야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얘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부터 임차인이 되는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매수자 있죠. 매수자 을 명의로 뭐가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다음 날이야. 요 그날이 아니야. 그날부터 아니면 즉시 대항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겨요. 또 하나 여기다가 요 갑이 최초로 주민 등록을 한 날, 그러면 이것도 X예요. 최초로 주민등록을 한 날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매수자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한 날,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가져요. 대항력.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잘 울고먹는 판례들입니다. 이게. 자, 요렇게 해놓고, 요렇게 31번 아까 봤던 거예요. 31번은 요거 조심하세요. 주민등록 하려면 우리가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잖아요. 그럼 받을 거 아니야. 그게 도달인데 이때부터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타이핑을 해야 돼요.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야 된다고. 수리가 돼야 된다고, 수리. 그럼 시험장에 가면 뭐라고 하겠어? 이걸 시험장에 가면 앞뒤로 바뀐다는 거 아시겠죠?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그죠? 뭐라고 하냐면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할 때가 아니라 도달할 때 효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앞뒤를 살짝 바꿔놓으면 둘 다 들어왔잖아, 단어가. 그럼 헷갈려 버린다고요. 그래서 도달인지 수리인지 정확히 기재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도달이 아니에요. 수리할 때입니다. 수리할 때. 자, 이렇게 해놓고 좀 쉬었다 할게요. 강사력이 합격이다. 내가